안녕하세요. 시어머니와 연 끊고 사는 40대 주부입니다. 오늘 저는 과거 시어머니 때문에 겪은 일련의 사건 사고들을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에 통쾌한 사이다가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할게요. 저는 지방에 있는 작은 소도시에서 나고 자랐는데요. 부모님은 동네에서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셨어요. 세탁소가 벌어봤자 뭐 얼마나 큰 돈을 벌겠어요. 더군다나 저희 집은 치매 걸린 할머니와 저, 그리고 어린 두 동생까지 딸린 식구가 많은 가정이었던지라 늘 돈이 부족했죠. 배를 곪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또래 친구들처럼 부모님 손을 잡고 외식을 한다거나 놀이동산에 놀러가는 일 같은 건 꿈도 꿀 수 없었네요. 부모님께서는 항상 열심히 일하셨지만 세탁소 일만으로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레 일찍 처리될 수밖에 없었죠. 학교가 끝나면 세탁소로 달려가 부모님 일을 돕거나 동생들을 돌보는 게 제 일상이었네요. 물론 때로는 억울하기도 했어요. 친구들은 학원에 다니며 공부하거나 놀러 다닐 때 저는 세탁물을 정리하거나 동생들의 밥을 챙기느라 바빴으니까요. 하지만 장녀로 태어난 숙명이라 생각하며 묵묵히 감내했죠. 그러던 중에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온 가족이 서울과 가까운 인천의 한 도시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부모님은 세탁소를 정리하고 그곳에서 치킨 장사를 시작하셨는데요. 나름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하신 거였죠. 하지만 자영업의 현실은 잔인하기만 했어요. 초기엔 반짝 장사가 잘 됐는데요. 이내 근처에 프랜차이즈 치킨집들이 하나둘 들어서면서 매출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손님이 줄어드는 걸 보며 부모님은 어쩔 줄 몰라 하셨죠. 당장 가게를 접을 수도 없었어요. 창업하는 데 들어간 기회비용이 있었으니까요. 여보, 어떡하지? 당장 이번 달 월세 낼 돈도 빠듯한데. 매출이 안 나오면 지출을 줄여야지. 당신 가게 혼자 볼 수 있겠어? 배달원들 정리하고 내가 직접 배달 뛸게. 뭐? 너무 힘들지 않겠어? 당신 안 그래도 허리 아픈데. 뭐 어쩌겠어. 어떻게든 버텨봐야지. 부모님은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치열하게 일하셨어요. 아르바이트생도 없이 둘이서 모든 일을 해내셨고요. 저는 그런 부모님을 지켜보며 도울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어요. 수업이 끝나면 치킨집으로 가서 배달 주문을 정리하거나 간단한 청소와 설거지를 했죠. 틈틈이 손님 응대도 도왔고요. 사실 치킨 냄새가 몸에 배어 학교에 갈 때마다 부끄럽긴 했어요. 좀 못된 친구들은 그걸로 놀리기도 했죠. 아우, 임지영, 너한테서 이상한 냄새나. 좀 씻고 다녀라. 그거 기름 짠내일걸? 얘네 집 치킨집 하잖아. 아, 진짜? 어쩐지. 야, 임지연, 앞으로 내 옆에 오지 마라. 속이 느글느글해져. 아니면 좀 씻고 다니든가. 어린 마음에 친구들의 그런 말들이 제게 참 상처가 됐어요. 한겨울 온수도 잘 안 나오던 화장실에서 찬물에 빡빡 몸을 씻던 게 아직도 생각이 나네요. 그래도 견디다 보면 상황이 나아질 거라 믿었는데요. 하늘도 참 무심하시죠. 제가 고등학교를 들어갈 무렵 아버지가 큰 사고를 당하셨어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직접 배달을 뛰다가 차에 치이신 거죠. 당장 장사를 할 수 없는 데다 아버지 병원비까지 필요했던 상황에서 엄마는 눈물을 삼키며 치킨집을 접을 수밖에 없었네요. 가게 간판을 내리던 날 엄마가 문득 제 손을 잡고 그러시더군요. 미안해, 우리 딸. 엄마가 꼭 피아노 학원 보내주고 싶었는데. 초등학교 때 여자아이들 사이에서 피아노 학원 다니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수업 중에 음악 과목을 좋아했던 저도 당연히 엄청 배우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희 집 형편을 아니까 차마 쪼르지도 못하고, 근데 너무 배우고는 싶고, 그래서 친구들이 학원 갈 때마다 쫓아가서 저는 구경만 했었죠. 근데 그걸 엄마가 어떻게 아셨나 봐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저도 이제 자식이 있어 당시 엄마가 어떤 심정이었을지 이해가 가요. 아마 그게 한으로 남으셨던 거겠죠. 나중에 엄마가 돈 많이 벌어서 꼭 피아노 배우게 해줄게. 괜찮아 엄마. 나 벌써 고1인데 피아노는 무슨 피아노야. 이젠 안 배우고 싶어. 진짜야. 애써 웃으며 얘기하자 엄마의 눈가가 갑자기 젖어들었어요. 엄마가 못나서 우리 딸 고생만 시키네. 엄마 자꾸 왜 그래? 난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다고. 말은 그렇게 해도 엄마가 우니까 저도 덩달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냥 남들만치만 살고 싶은 건데 그게 우리 가족한텐 왜 이리도 어려운 건지 너무 속상하고 힘들었네요.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순 없었어요. 아버지 사고로 가세가 더 기울면서 저는 오히려 더 단단히 마음먹었죠. 몸져 누운 아버지를 대신해서 제가 친구들을 책임지겠다고 말이에요. 학교를 다니며 신문 배달, 전단지 돌리기 같은 알바를 쉴 새 없이 했고요. 졸업 이후엔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어요. 운이 좋았는지 때마침 모 대기업에서 고졸 계약직 채용 공고를 냈고요. 필사적으로 준비한 덕택에 당당히 합격할 수 있었죠. 계약직이라 해도 대기업이다 보니 월급은 나쁘지 않았어요. 그 돈으로 밀린 아버지 병원비도 내고요. 식구들 먹을 쌀과 생필품도 살 수 있었죠. 얼마 안가 아버지도 무사히 퇴원하셨고요. 식당 일과 아버지 병고안을 병행하던 엄마도 한결 편해지셨죠. 집이 안정을 되찾은 원천은 결국 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더욱더 열심히 회사 생활에 매진했죠. 어떻게든 정규직이 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고졸이다 보니 아무래도 한계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동료로부터 사내 동호회 활동을 제안받았어요. 대기업이라 그런 문화적 복지가 잘 돼 있는 편이었거든요. 하지만 전 관심 없어서 거절했는데요. 이어진 동료의 말이 제 구미를 당기게 했죠. 지영 씨는 이런 데 관심 없어요? 대표님이 이런 사내 문화를 엄청 좋아하셔서 나중에 승진하거나 계약 연장할 때도 점수 좀 딸 텐데. 진짜요? 동호회 활동이 그런 데 반영이 돼요? 그럼요. 다 되죠. 우리 대표님이 직원들끼리의 화합, 협조성 뭐 이런 걸 많이 보잖아요. 그럼 저 할게요. 그렇게 다소 불순한 목적을 갖고 동료를 따라 사내 동호회에 들어갔어요. 제가 가입한 곳은 연극 관람 동호회였죠. 평소 연극엔 그다지 흥미가 없었지만 그래도 평일엔 일 대신 문화생활을 즐기니까 좋긴 하더군요. 그날도 그랬어요. 업무가 끝나고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 단체로 연극을 보러 갔는데요. 보통 함께 연극을 관람하고 끝난 뒤엔 근처 카페로 이동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게 코스였죠. 그런데 카페로 가던 중 길목에서 우연히 거리에 피아노를 보게 됐어요. 왜 가끔 밖에다 피아노 내놓고 아무나 칠 수 있게 해두는 곳 있잖아요. 거기가 그런 곳이었죠. 민수씨, 피아노 좀 친다고 하지 않았어? 한번 쳐봐. 에이, 남들 앞에서 연주할 정도는 못 돼요. 아 왜? 부담 갖지 말고 한번 쳐봐. 자, 박수! 넉살 좋은 동료 한 명이 박수로 다른 동료의 피아노 연주를 독려했어요. 저보다 4살 연상의 영업지원팀에서 일하는 남자 대리님이었는데요. 서글서글한 성격에 일도 잘해서 많은 동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었죠. 대리님이 쑥스러운 듯 피아노 앞에 앉을 때까지만 해도 별 기대가 없었는데요. 대리님이 손을 움직여 연주를 시작하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그도 그럴 게 정말 너무 잘 쳤거든요. 길거리를 지나던 사람들까지 발길을 멈추고 연주를 감상할 정도였죠. 저도 피아노 연주에 빠져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먹먹해졌어요. 어릴 적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지만 가정 형편 때문에 배울 수 없었던 기억이 떠올라서 말이죠. 발도둠한 채 창틀에 매달려 친구들이 피아노 배우는 걸 훔쳐보던 어린 시절의 나로 돌아간 기분이었네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 얼른 고개를 숙이고 눈가를 훔쳤는데요. 그걸 하필이면 대리님이 보셨나 봐요. 카페로 이동해 다 같이 커피를 마시는데 그 대리님이 슬그머니 제 곁에 앉아 말을 걸었어요. 지영씨, 아까 혹시 울었어요? 네? 네? 아닌데요. 아니긴 다 봤는데 내 연주가 눈물 날 만큼 감동적이라 그랬던 건 아닐 테고 혹시 무슨 일 있어요?
대리님의 부드럽고 낮은 목소리에 왠지 모르게 마음이 말랑말랑해졌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입을 열었죠. 그게 실은 저 어릴 때 피아노 배우는 게 꿈이었거든요. 피아노 배우는 게 꿈이었다고요? 근데 왜 안 배웠어요? 집안 형편이 좀 어려워서요. 피아노 학원을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피아노 학원 다니는 친구들 쫓아다니면서 먼발치에서 보기만 했는데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나서 좀 울컥했나 봐요. 괜히 저 때문에 놀라셨죠? 죄송해요. 대리님은 한동안 침묵한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불쑥 뜻밖의 제안을 하더군요. 그럼 제가 가르쳐 줄까요? 네? 피아노를요? 네. 제가 원래 고등학교 때까지 예고 다니면서 피아노 전공을 준비했었거든요. 손을 다치는 바람에 지금은 그 꿈을 접었지만 그래도 지영씨 가르칠 만큼은 될 거예요. 회사 근처에 연습실도 많으니까 시간 날 때마다 한두 시간씩 배워봐요. 그럼 간단한 곡 정도는 금방 연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요, 뭐 그렇게까진... 저도 오랜만에 피아노 치니까 좋아서 그래요. 실력 더 녹슬지 않으려면 손 계속 움직여야 하는데 지영씨가 좀 도와줘요. 네? 누가 봐도 저를 배려해서 하는 말이라는 걸 알았지만 일순 마음이 혹했고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어요. 그렇게 저는 대리님에게서 피아노를 배우게 됐죠. 평일에 두세 번 퇴근 후 따로 시간을 내서 배웠는데요. 대리님은 초보자인 저를 정말 세심하고 열정적으로 가르쳐줬어요. 처음엔 단순한 손가락 연습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간단한 곡들을 연주할 수 있게 되면서 어찌나 기쁘던지요. 꾸준히 상승한 건 제 피아노 실력뿐이 아니었어요. 대리님을 향한 마음도 어느새 부쩍 자라 있었죠. 맞아요. 어느 순간부터 저는 대리님을 남자로서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고백할 생각은 꿈에도 없었어요. 대리님은 명문대를 졸업한 촉망받는 정규직 사원이었고 저는 언제 잘릴지 모르는 계약직 직원이었으니까요. 대리님에 대해 아는 건 별로 없었지만 집안 형편도 상당히 차이가 날 게 분명했죠. 그런데 그쯤 엄마가 갑작스럽게 지병이 악화돼 돌아가셨어요. 예상치 못한 엄마의 죽음은 제게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죠. 고생만 하다 떠난 엄마였기에 허망한 이별을 더 견디기 어려웠네요. 장례를 치르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동생들과 아버지를 챙겼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공허했어요. 엄마가 제 곁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그 지옥 같던 시기, 제게 큰 위로가 되어준 사람은 다름 아닌 대리님이었어요. 장례식 내내 조용히 곁을 지켜준 건 물론이고요. 이후로도 회사에서 꾸준히 저를 챙겨줬죠. 그때까지만 해도 대리님이 그저 친한 회사 동료로서 저를 걱정해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어느 날 피아노 연습을 마친 뒤 대리님이 저를 바라보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지영씨, 사실 저 지영씨 좋아해요. 정확히 언제부터인진 모르겠는데 그냥 단순히 가르치고 배우는 사이로 남기엔 제 마음이 너무 커져버린 것 같아서 얘기해요. 뜻밖의 고백에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제가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대리님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물론 지금 지영씨가 힘든 시기인 건 알지만 그래서 더 내가 의지가 되어주고 싶어요. 지영씨 연인으로서 내게 그 기회를 주면 안 될까요? 참 이상하죠? 그 순간 갑자기 왈칵 눈물이 났어요. 대리님이 놀라서 휴지를 꺼내 저를 달래줬고요.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둘이 길고 긴 입맞춤을 나누고 있었죠. 더는 그 어떤 말도 필요 없었네요. 이후 저희는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요.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더 깊은 관계로 이어졌어요. 사귄 지 채 1년도 안 됐을 무렵 남자친구가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냈죠. 남자친구의 청혼에 기쁘면서도 걱정이 앞섰어요. 사귀면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남자친구 아버지는 고위 공무원이셨고요. 어머니도 제법 큰 규모의 화장품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셨거든요. 요즘 애들 말로 하면 남자친구는 소위 말하는 금수저 집안이었던 거죠. 반면 저는 흙수저의 대표격이었어요. 아버지는 허리가 아파 일을 못한 지 꽤 오래되셨고요. 두 동생은 각각 취업과 대입을 준비하고 있어 거진 제가 다 먹여 살리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그런 건 하나도 신경 쓸 거 없다고 하루빨리 저와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하더군요. 사랑하는 남자가 그렇게 말하는데 어떤 여자가 흔들리지 않겠어요? 결국 저도 남자친구의 청혼을 수락했고요. 그렇게 남자친구네 집에도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됐죠. 어느 정도 각오했던 일이긴 하지만 남자친구 부모님은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첫 대면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이루어졌는데요. 고급 브랜드 옷과 액세서리로 치장한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보면서 시작부터 주눅이 들더라고요. 자리에 앉은 순간부터 긴장감을 감출 수 없었죠. 그리고 그 긴장감을 더 악화시킨 건 예비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첫 질문이었어요. 인사치레도 없이 대뜸 직장에 대한 얘기를 꺼내더군요. 그래요, 지영양. 우리 민수랑 같은 회사 다닌다고요? 아, 네. 정규직은 아니고요. 2년 단위로 계약 연장하고 있어요. 그 순간 예비 시어머니가 눈살을 찌푸리며 남자친구를 쳐다봤어요. 계약직? 아니 민수 너 그런 말은 없었잖아. 그냥 같은 회사 동료라며? 계약직이면 뭐 같은 회사 동료 아니에요? 그런 걸 못 따져요, 어머니. 너 일부러 말 안 한 거니? 알았으면 나랑 네 아버지 이 자리에 안 나왔다. 집은 좀 키우는 것 같아도 너랑 같은 회사라니 본인이 능력이 좀 있나 보다 하고 온 건데. 지영양, 그럼 대학은 어딜 나온 거죠? 솔직하게 얘기해야 할 거예요. 예비 시어머니의 윽박지르는 말투에 너무 당황스러웠고요. 이어진 질문에도 머리가 하얘졌죠. 학벌로 사람을 판단하는 질문이라는 걸 바로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저는 애써 당황한 마음을 숨기며 입을 열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많이 다치셔서 제가 장녀로서 집안을 책임져야 했거든요. 그 말을 듣자마자 예비 시어머니의 눈썹이 꿈틀하는 게 느껴졌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이후로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고요. 냉랭한 표정으로 식사에만 집중하셨죠. 예비 시아버지는 그래도 비교적 상냥하게 말씀하시더군요. 지영양, 열심히 살았나 보군요. 보기 좋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역시 거칠일 뿐 예비 시아버지 역시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건 자명했죠. 그렇게 불편한 식사 자리가 끝나고 남자친구가 절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는데요. 차에 타자마자 남자친구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미안해, 지영아. 우리 어머니 말이 좀 심했지. 원래 그런 분이 아닌데. 저는 애써 미소를 지었어요.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나도 긴장해서 생각보다 너무 딱딱하게 군 것 같네.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우리 부모님 설득할 거니까. 넌 그냥 마음 편하게 기다려줘. 응, 그럴게.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론 심란함이 몰려왔어요. 과연 결혼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고요. 설사 결혼한다 해도 시부모님과 잘 지낼 수 있을지 의문스러웠죠. 그런데 웬걸, 며칠 뒤 예비 시어머니에게서 따로 연락이 왔어요. 할 말이 있다고 남자친구 모르게 만나자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예감이 안 좋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만나자마자 예비 시어머니가 제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더군요. 지영양, 우리 민수랑 더는 만나지 말았으면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당황해서 뭐라 대답해야 할지 머뭇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예비 시어머니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제 앞에 놨어요. 이거 받아요. 그렇게 큰 돈은 아닌데 헤어진다고 하면 이거에 2배는 더 줄 수 있어요. 마치 삼류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상황을 제가 겪다니 황당했어요. 무엇보다 너무 치욕스러웠죠. 모욕감에 덜덜 떨고 있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우아하게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망설이지 말고 받아요. 그게 지영양이나 우리 민수 모두를 위해 좋은 선택이에요. 화를 참고 있는 걸 망설이는 걸로 보다니 기가 막히더군요. 저는 바로 예비 시어머니 쪽으로 돈 봉투를 밀어냈어요. 열어보지도 않았죠. 어머님,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돈을 받을까 말까 고민했던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제가 받은 모욕감과 분노를 어머님께 예의에 어긋나지 않게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거였어요. 저 이 돈 못 받습니다. 아니, 안 받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가난하기 때문에 돈으로 저를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셨나 본데 저희 부모님은 저를 그렇게 천박하게 키우지 않으셨거든요. 제가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자 열받은 걸까요? 예비 시어머니가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뭐? 천박? 너 지금 나더러 천박하다고 돌려 말하는 거니? 이게 아주 적당히 봐주려고 했더니 기어오르려고 하네? 형식적인 존대도 집어치우고 반말을 하는데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이어진 말에 저는 또 한 번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 내가 지금 네가 머릿속에서 계산기 두드리고 있는 걸 모를 것 같아? 대기업 다니는 우리 아들 잡아서 결혼하는 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했겠지? 나중에 우리 아들이 물려받을 재산을 생각하면 말이야. 근데 난 너같이 없이 자란 애한테 우리 아들 주려고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게 아니거든? 좋은 말로 할 때 이 돈 받아먹고 떨어져. 어디시 주제도 모르고. 어머님 말씀이 너무 심하신. 아직 내 말 안 끝났어! 어디 어른이 말하는데 중간에 끼어들어. 가정교육 못 받은 거 티내는 것도 아니고. 듣지 않니? 너 엄마도 죽었다며. 죽기 전에 지 딸 교육이나 제대로 시켰어야지.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졌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돌아가신 저희 엄마를 모욕하다니 용서할 수 없었죠. 저는 길게 심호흡한 뒤 싱긋 웃으며 입을 열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님도 가정교육을 잘 받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어머님하고 저는 남남인데 주제도 모른다는 등 막말하고 부모 욕까지 너무 예의가 없으시잖아요. 뭐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아니요, 다 못했는데요. 애초에 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냥 민수 씨한테 저 만나지 말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왜요? 민수 씨가 싫대요? 어머님보단 저를 선택하겠대요? 제 말에 예비 시어머니는 붉어진 얼굴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게 사실이니 할 말이 없었던 거죠. 저는 얄밉게 더 생글생글 웃으면서 말했어요. 민수 씨가 절 너무 좋아하거든요. 어머님이 이해해주세요. 저도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하니 헤어져주고 싶기도 한데 민수 씨가 저 아니면 죽겠다고 난리니 어쩌겠어요. 너 어디서 건방지게 입을 함부로 놀려? 입을 먼저 함부로 놀린 건 어머님이세요. 앞으로 저한테 할 말 있으면 민수 씨 통해서 해주세요. 따로 부르지도 마시고요. 그게 싫으면 민수 씨 어떻게든 설득해서 저랑 헤어지게 만들던가요. 먼저 일어날게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오는데 속이 조금쯤은 시원해지더군요. 다음 날 저는 남자친구에게 예비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을 전부 털어놨어요. 남자친구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제게 사과했고요. 바로 예비 시어머니에게 전화로 그러더군요. 어머니, 지영이한테 얘기 다 들었어요. 어떻게 저 모르게 그런 짓을 하실 수 있어요? 저 무슨 일 있어도 절대 지영이 포기 안 해요. 만약 이 결혼 끝까지 반대하신다면 그냥 제가 집을 나갈게요. 아들 하나 없는 셈 치세요. 남자친구가 그렇게까지 세게 나갈 줄은 몰랐기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러니 남자친구 부모님은 오죽했겠어요. 게다가 타이밍 좋게 제가 혼전 임신을 하게 됐고요. 그 일로 예비 시아버지가 저를 받아들이면서 결국 예비 시어머니 역시 한 발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죠. 시아버지가 결혼을 허락하면서 내건 조건이 합가였기 때문에 저와 남편은 식을 치르자마자 시댁으로 들어갔는데요. 사실 시어머니와 첫 단추부터 잘못 깬 셈이었기에 마음이 편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결혼의 한 지붕 아래서 살게 된 이상 어찌됐든 잘 지내보려고 노력했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도 나름대로 저를 받아들이려는 듯 보였죠. 남편과 시아버지가 집에 있을 땐 웃는 얼굴로 대하며 다정한 말을 건네셨거든요. 새아가, 어느새 배가 많이 나왔구나. 이젠 일어나 걷는 것도 힘들 텐데 필요한 거 있으면 네가 움직이지 말고 일하는 아주머니 시키렴. 알았지? 네, 그렇게 할게요, 어머님.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넌 우리 강씨 가문 손주를 품고 있는 몸이니 늘 조심 또 조심해야지. 그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 역시 저와 잘 지내보려 한다고 생각했어요. 시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손주 때문에 마음이 좀 풀리셨구나 했죠.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언젠가부터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태도가 확 달라졌어요. 말투도 쌀쌀 맞아졌고요. 저를 본체도 하지 않았죠. 심지어 나중엔 도우미 아주머니를 일찍 돌려보내곤 집안일을 전부 제게 떠넘기기까지 하더군요. 예, 아주머니 오늘 일 있다고 해서 먼저 보냈으니까 저녁상은 네가 좀 차리렴. 2층 거실이 엉망이니까 거기도 싹 치워놓고. 네? 제가요? 그럼 뭐 회사에 있는 내가 하니? 우리 집에서 지금 놀고 있는 사람이 너밖에 더 있어? 아, 네, 알겠어요, 어머님. 처음엔 시어머니와 잘 지내보고 싶은 마음에 순순히 따랐어요. 고된 집안일이 힘들긴 했지만 조금이라도 점수를 따고 싶다는 생각에 묵묵히 모든 걸 해냈죠. 청소부터 시작해 빨래, 요리, 장보기까지 평범한 주부의 일이었지만 임신한 몸으론 쉽지 않았네요. 이 집이 워낙 크고 넓기도 했고요. 하루 종일 일만 하다 보면 손가락 끝이 쑤시고 배가 당겼죠. 남편에게 말할 거 고민도 했는데요. 그쯤 남편이 직장에서 팀을 옮기면서 실적 압박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안 그래도 힘든 사람한테 괜히 집안일로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차피 아이가 태어나 좀 크면 남편과 분가하기로 미리 얘기를 해뒀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참자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시어머니의 괴롭힘은 점점 심해지기만 했어요. 제가 묵묵히 참아내니까 더 바짝 독이 오른 것 같았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임없이 집안일을 떠넘기고요. 본인이 회사에서 일할 땐 CCTV로 그 모든 걸 감시했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제가 앉아서 쉬고 있으면 바로 전화에 닥달을 했죠.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너희 시애비랑 나 심지어 민수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아주 팔자 좋구나? 어? 그런 게 아니라요, 어머님. 빨래 다 되는 거 기다리면서 잠깐 앉아있던 거예요. 배가 너무 당겨서. 아이씨고, 이젠 임신 유세까지. 당장 안 일어나? 꼼수 부릴 생각 마. 내가 CCTV를 다 보고 있고 일하는 아주머니한테도 너 감시하라고 다 얘기해뒀으니까. 언젠가부터 집은 제게 창살 없는 감옥처럼 느껴졌어요. 시어머니가 출근한다 해도 마음 놓고 화장실 한번 갈 수 없었죠. 무엇보다 견디기 힘들었던 건 시어머니가 사람들 앞에서 저를 망신 줄 때였어요. 한 번은 시어머니가 본인 친구들 모임에 저를 데려간 적이 있거든요. 다들 시어머니처럼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아님 친정에 재산이 많은 부잣집 사모들이었죠. 어울리기에 썩 내키지 않았지만 시어머니와 관계를 조금이나마 개선해보자는 마음으로 따라 나섰는데요. 모임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는 저를 이렇게 소개하더군요. 여기 우리 며느리예요. 남편복 하나는 기막히게 타고났는데 다른 건 좀 부족해서 제가 많이 가르치고 있죠. 아, 이쪽이 그 며느리? 만나서 반가워요. 얘기 많이 들었어요. 듣던 대로 예쁘네. 다들 은은한 미소로 저를 대했지만 말에 박힌 가시마저 숨길 수는 없었어요. 그 며느리라는 둥, 얘기 많이 들었다는 둥 할 때마다 시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욕했을지 예상이 가더군요. 제가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서 있기만 하자 시어머니가 다시 웃으면서 말했어요. 보세요. 말도 잘 못하죠? 아직 배울 게 많은 애라 그렇답니다. 그 말이 어찌나 모욕적으로 느껴지던지요. 이후 저는 병풍처럼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기만 했어요. 그 누구도 제게 말을 걸지 않았거든요. 모임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친구분들 앞에서 저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너무하신 것 같아요. 내가 뭘? 남편복 하나는 기가 막히게 타고났다는 둥, 배울 게 많다는 둥, 은근하게 저를 깎아내리셨잖아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싸늘한 표정으로 말했죠. 내가 사실을 말한 게 뭐가 문제니? 그럼 뭐 거짓말이라도 해야 하니?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시어머니는 제게 곁을 내어주지 않을 거라는 걸 말이죠. 그러니 모든 게 탁 놓아지면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더군요. 저는 시어머니 앞에서 참지 않겠다 다짐했죠.
이후 저는 시어머니가 뭘 시키든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요. 배가 너무 불러 몸을 움직이기 힘들다는 핑계로 일하는 아주머니를 제 손발처럼 부렸어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면 남편과 시아버지를 방패로 내세웠죠. 어머님, 지금 일하는 아주머니가 있는데 저한테 이 넓은 집을 다 쓸고 닦으라는 거예요? 심지어 김치까지 담그고요? 뭐 하라고 하시면 할 수야 있는데요. 뱃속에 튼튼이가 그걸 감당할지 모르겠어요. 그 이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아버님하고도요. 괜찮으시겠어요? 너 지금 날 협박하는 거니? 협박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들리셨나 보네요. 어쨌든 전 튼튼이가 걱정돼서 앞으로 더는 집안일 못할 것 같아요. 병원에서도 조심하라고 했고요. 그러니 그렇게 아시고 필요한 게 있으면 아주머니 시키세요. 제가 그렇게 뻔뻔하게 나갈 줄은 시어머니도 몰랐나 보죠. 약이 바짝 올라 부들부들 떨기만 할 뿐 더는 어쩌지 못하더군요. 그러던 중에 뱃속 아이가 태어났어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었죠. 시아버지와 남편은 눈물까지 흘리며 기뻐했고요. 집안에서 제 입지가 더 높아진 건 말할 것도 없네요. 시아버지는 따로 베이비시터까지 구해주면서 저를 위해 주셨고요.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나마 그 두 남자 덕분에, 아니 갓 태어난 아들까지 세 남자 덕분에 견딜 수 있었던 것 같네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칠순 생일이 코앞으로 다가와 잔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하필이면 시어머니가 콕 집은 잔칫날이 저희 엄마 기일이었어요. 분명 일부러 그런 거였죠. 매년 제가 엄마 기일을 친정 식구들과 챙기는 걸 못마땅하게 여기며 눈치 주던 분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일단 얘기는 해봤어요. 어머님, 혹시 어머님 생일 잔치를 다른 날로 조정할 수는 없을까요? 그날이 친정엄마 기일이라서요. 어머, 이를 어쩌지? 참석하는 지인들이면 친척들 다 되는 날이 그날밖에 없어서 말이다. 그래요? 그럼 우선 남편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아버님하고도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나올 줄 알았기에 일부러 남편과 시아버지 얘기를 꺼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눈썹을 꿈틀하더니 다시 입을 열더군요. 됐다. 내가 한번 조율해보마. 괜히 남자들한테 얘기해서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말거라. 네, 어머님. 그럼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며칠 뒤 시어머니는 날짜를 일주일 미뤘다며 제게 통보했어요. 대신 예약해둔 호텔 대관이 취소됐다며 집에서 해야 할 것 같으니 제게 전부 준비하라고 하더군요. 뭐 그 정도쯤은 예상했기에 알겠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한 발 양보했으니 저도 그쯤은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때만 해도 꿈에도 몰랐어요. 시어머니가 어떤 악독한 꾀를 부리고 있는지 말이죠. 친정엄마의 기일 당일이었어요. 아들은 너무 어려 시터 아주머니에게 맡겨두고요. 저는 아침 일찍부터 친정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늘 도와주던 남편은 하필 그 주에 해외 출장이 잡혀 함께할 수 없게 됐죠. 막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웬걸? 시어머니가 갑자기 절 붙잡는 거예요. 얘, 너 지금 어디 가니? 네? 친정 가는데요. 오늘 저희 엄마 기일이잖아요. 미리 말씀드렸는데. 그러자 너무나 충격적인 답변이 돌아왔어요. 뭐? 어머, 내가 얘기를 못했구나. 내 칠순잔치 날짜 조정하는 게 잘 안 돼서 다시 오늘로 바뀌었거든. 당장 이따 1시에 다들 집으로 올 텐데 어떡하지? 네? 아니 그걸 지금 말씀하시면... 시어머니는 어쩔 줄 몰라하며 제 눈치를 보는 게 일부러 그런 것 같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친정엄마 기일을 나 몰라라 하고 시어머니 생일 잔치상을 차릴 순 없잖아요. 저는 단호하게 입을 열었어요. 죄송하지만 어머님, 저는 엄마 기일 챙기러 친정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님 실수니까 이해해 주세요. 대신 가는 길에 출장 뷔페 불러서 잔치상 차리는 건 문제 없게 할게요. 오시는 손님들한테는 어머님이 말씀 좀 잘 해주시고요. 설마 제가 그렇게 나올 줄은 몰랐던 걸까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대번에 구겨졌어요. 뭐야?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다른 것도 아니고 네 시애미 칠순잔치인데 어떻게 그렇게 나 몰라라 해? 너네 엄마 기일이 뭐 처음이면 몰라. 벌써 옛저녁에 죽어 자빠진 사람인데
한 번쯤 건너뛴다고 뭐 큰일 나니? 아니, 건너뛰는 것도 아니지. 너희 아빠랑 동생들이 챙길 거 아니야? 저한텐 어머님 칠순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저희 엄마 기일이 중요해요. 죄송해요. 아니, 얘가 또 가정교육 못 받은 티를 이렇게 내네. 죽은 사람 제밥보다 산 사람 생일밥을 먼저 챙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너네 엄마 제사상 차릴 생각 말고 얼른 집안일이나 해. 기가 막혀서 진짜. 너 이렇게 가기만 해봐. 오늘 오는 친척들한테 아주 톡톡히 욕을 얻어먹을 테니까. 결국 우리 민수랑 너희 시애비 얼굴에도 먹칠하는 거야. 알아? 시어머니의 카랑카랑한 외침을 무시하고 그냥 집을 나섰는데요. 웬걸? 반쯤 갔을 무렵 친정아버지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시어머니가 한 발 빠르게 연락해 아버지한테 오늘이 자기 칠순잔치라고 다 얘기를 해버린 거였죠. 그러지 말고 너만이라도 가서 사부인 생신 챙겨드려라. 여긴 나도 있고 지희랑 지석이도 있잖아. 응? 난 네가 시댁에서 잘 지냈으면 한다. 나도 다음 주인 줄 알아서 오늘 못 갈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집이 얼마나 경우 없는 집이 되겠어? 친정아버지가 그렇게까지 말하니 결국 저도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혹시라도 딸이 시댁에 미운 털 박힐까 전전긍긍하는 그 마음을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득이양양한 미소로 저를 맞이하더군요. 왔니? 손님들 오기 전에 얼른 준비해야지. 결국 저는 시어머니의 명령에 따라 부랴부랴 잔치상을 차릴 수밖에 없었어요. 시아버지도 사정을 다 알고는 제게 이해해달라 하시더군요. 이미 엎질러진 물을 뭐 어쩌겠냐고요. 그날 하루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는 여왕처럼 잔치상 가운데 앉아 손님들과 하하호호 웃고 떠들고요. 저는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바쁘게 움직였죠. 일하는 아주머니가 먼저 퇴근하는 바람에 그날 새벽까지 혼자 설거지까지 해야 했고요. 시어머니가 또 심술을 부린 게 분명했죠. 몸이 고단한 것도 서러웠지만 무엇보다 친정엄마의 기일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저를 무너뜨렸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꾹꾹 참아보려 했죠. 그렇게 늦은 새벽, 부엌 일을 다 마무리하고 방으로 들어가려 했는데요. 마당 쪽에서 누군가 서성거리는 게 보이지 않겠어요? 혹시 도둑인가 싶어 조심스레 뒷문으로 나가보니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어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여사님과 깔깔대며 통화를 하고 있더군요. 아이 그래. 결국 지 엄마 기일도 못 챙기고 오늘 죽어라 내 생일상이나 차렸지. 아유 어찌나 쌤통이던지. 박 여사도 참... 내가 정말 실수했겠어. 일부러 그런 거지. 고년 골탕 좀 먹이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미워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설마 친정엄마 기일도 못 챙기게 일부러 그랬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충격적인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차마 입에도 담을 수 없는 말로 돌아가신 저희 친정엄마를 모욕하더군요. 그녀 나한테 하는 꼴 보면 그녀 내미도 어떤 여자였을지 뻔해. 배운 거 하나 없이 무식하고 천박했겠지. 한번 만나본 적도 없는 여자지만 너무 열받는다니까. 딸을 왜 그따위로 키워서 날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마음 같아선 무덤이라도 파헤쳐서 따지고 싶다니까. 아니 근데 또 웃긴 게 뭔 줄 알아? 내가 그 여자 사진 한번 봤는데 진짜 지 딸년이랑 똑같이 생겼더라고. 뻔해. 그 반반한 낯짝으로 술집 여자처럼 이 남자 저 남자 꼬시고 다녔겠지. 우리 아들이 며느리년한테 홀랑 넘어간 것처럼 말이야. 아우 열받아. 아유 오 여사, 그래도 죽은 여잔데 말이 좀 심한 것 같다. 심하긴 뭐가 심해. 내가 며느리 때문에 당한 게 얼만데. 그래도 이 살이라도 날리면 어떡해. 이미 죽어 나자빠진 여자가 살을 날리긴 무슨. 살았어도 내 앞에선 찍소리도 못했을걸? 어딜 감히? 시어머니의 얘기를 듣는 동안 손이 덜덜 떨리고 머리가 핑 돌았어요. 이 사람이 너무 화가 나면 그렇게 되더군요. 돌아가신 친정엄마를 말로 몇 번이고 짓밟고 능욕하는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당장 뛰어나가 머리채를 잡고 뺨을 올려붙이고 싶었는데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동안 저 따위 말을 들으며 우리 엄마가 저승에서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요. 단순한 메타적으로는 안 됐어요. 제대로 된 피해 복수가 필요했죠. 이튿날 날이 밝자마자 바로 흥신소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에 대해 먼지 한 톨까지 탈탈 털어 달라고 의뢰했죠. 꽤나 큰 돈이 들어갔지만 그깟 돈이 문제가 아니었네요. 약 일주일 뒤 흥신소 직원에게서 연락이 왔는데요. 역시나 그 못된 성품만큼이나 수많은 잘못을 저질러 왔더군요. 당장 나락으로 보내기엔 충분했죠.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때를 기다렸고요. 조만간 기회가 왔죠. 친척들이 저희 집으로 다 모이는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주최한 가족 모임이었는데요. 보통 이럴 때면 시어머니는 온갖 호들갑을 떨며 본인의 품격과 위엄을 과시하곤 했죠. 그날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이번에 어디 복지단체에 기부를 했다는 등 회사 매출이 엄청 뛰었다는 등 자랑을 멈추지 않더군요. 식사를 마친 뒤 다들 후식을 먹기 시작했을 때 저는 일부러 가벼운 말투로 입을 열었어요. 저도 어머님이 너무 존경스러워요. 제가 특히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건요. 어머님께선 늘 주변 분들을 잘 챙기시는 거예요. 운전기사님이랑도 정말 가까우시잖아요. 어딜 가든 늘 함께 다니시고 밖에서 밥도 같이 먹고 부리는 사람한테 그렇게까지 곁을 내주기 쉽지 않잖아요. 그 말에 일순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식구들 중에 제 말에 담긴 속뜻을 읽어내지 못할 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역시나 당황한 시어머니가 더듬더듬 입을 열었죠. 무슨 소리라는 거니? 내가 김 기사한테 곁을 내주긴 무슨 밥 한 번 같이 먹은 적 없는데. 아니에요? 실은 제 친구가 얼마 전에 길 가다 어머님을 봤는데 김 기사님이랑 어머님이 호텔로 들어가는 걸 봤다고 해서. 그래서 전 같이 밥이라도 함께 하는 줄 알았죠. 그게 아니면 김 기사님이랑 어머님이 호텔로 같이 갈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자 잠자코 있던 시아버지가 기가 막히던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아니, 당신 지금 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김 기사랑 당신이 호텔을 왜 가? 아니에요. 얘 친구가 뭘 잘못 봤겠죠. 전 그런 적 없어요. 그래요? 제 친구가 이렇게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줬는데. 저는 바로 흥신소에서 보내준 사진이 담긴 핸드폰을 내밀었어요. 그 안에는 시어머니와 운전기사가 호텔 로비에서 팔짱을 끼고 있는 사진부터 다정히 차 안에서 끌어안는 모습까지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죠. 가족들은 충격에 말을 잃었고요. 시아버지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당신 정말 김 기사랑 그렇고 그런 사이야? 그게 아니에요. 여보 오해예요. 난 싫다고 했는데 김 기사가 먼저 접근해 온 거고. 더러운. 시아버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의 뺨을 때렸어요. 그리고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듯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죠. 여보, 잠깐 내 말 좀 들어봐요. 이후 집안 모임은 엉망이 되어버렸고요. 친척들은 시어머니의 외도를 욕하며 혀를 차다 가버렸어요. 남편 역시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당신 이 사진 정말 친구가 보내준 거 맞아? 아무리 봐도 전문가 솜씨인데. 고민하던 저는 남편에게 모든 진실을 이야기했어요. 그동안 제가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온갖 부당한 괴롭힘과 친정엄마 기일 사건, 그리고 복수를 위해 흥신소에 시어머니 뒷조사를 의뢰한 것까지 전부 다 말이에요. 혹시라도 시어머니 편을 든다면 바로 이혼할 작정이었는데요. 남편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하면서도 제게 그러더군요. 그동안 내가 못 알아채서 미안해. 어머니가 당신을 마음에 안 들어 하신다는 건 알았지만 설마 그렇게까지.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내 복수는 아직 안 끝났으니까. 그래서 말인데 당신 이런 말해서 나야말로 미안하지만 당신 가족은 어머님이야? 아님 나랑 현수야? 시어머니와 저 중에 선택하라는 말이라는 걸 남편은 바로 알아들었어요. 망설이던 남편이 이내 결심을 마친 듯 입을 열었죠. 그야 내 가족은 당연히 당신이랑 우리 현수지. 근데 어머니하고 평생 연을 끊으라고 하면 그건 어떨지.
어쨌든 날 낳고 길러주신 어머니잖아. 그래, 일단은 그 정도 결심이면 됐어. 내가 하는 일 말리거나 방해하지만 마. 이후 저는 흥신소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시어머니 회사를 탈탈 털었어요. 시어머니가 운영하던 화장품 회사는 겉으로는 성공한 기업처럼 보였지만 안으로는 온갖 비리와 탈세가 가득한 곳이었죠. 직원들의 급여를 허위로 신고한 내역, 세금을 피하기 위해 작성한 가짜 거래 명세서, 그리고 불법적인 수입 재료 사용까지 그야말로 문제투성이 회사였네요. 저는 준비한 모든 자료를 세무서와 경찰에 제출했어요. 흥신소에서 준 자료들은 철저히 검증된 것이었기 때문에 조사관과 경찰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세무조사관들이 시어머니 회사에 들이닥쳤어요. 회사의 회계장부와 서류를 모두 압수해갔고 직원들과 관계자들을 불러 신문했죠. 세무조사와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시어머니의 불법 행위들이 하나둘씩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어요. 세금 탈루 액수만 해도 수십억 원대였고요. 허위 거래 내역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도 밝혀졌죠. 회사는 곧바로 운영 중단 명령을 받았고요. 시어머니는 법정에 서야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시어머니는 어떻게든 빠져나가려 했지만 이미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에 어떤 말도 소용없었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징역형을 선고받았고요. 회사는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어머니의 외도를 용서하지 못한 시아버지는 이혼을 통보하셨죠. 상간남을 해고하고 따로 소송을 건 건 물론이고요.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매달렸지만 아무 소용없었네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정말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난 정리하려고 했는데 자꾸 김 기사가. 더러운 변명은 집어치워! 난 당신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회사를 운영하는지도 몰랐고 며느리를 그렇게 작정하고 괴롭힌 것도 몰랐어. 사람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여보, 며느리 그년이야말로 정말 악독한 년이에요. 작정하고 저한테 누명을 씌운 거라고요. 전 억울해요, 정말. 끝까지 반성을 안 하는군. 정말 뻔뻔한 여자야. 다신 내 눈앞에, 아니 우리 식구들 앞에 나타나지 마. 알겠어? 이후 시어머니는 바로 교도소로 들어갔고요. 얼마 안가 출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비참한 삶을 살고 있어요. 다 늙어서 이혼당하고 회사까지 망한 여자를 누가 거들떠 보겠어요? 남편에게도 지독하게 굴었는지 그래도 최소한의 자식된 도리를 하려던 남편마저 결국 등을 돌렸죠. 여보, 난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바닥인 줄 몰랐어. 바보같이. 이제 나도 더는 우리 어머니 안 보려고 해. 애초에 당신한테 한 짓들 생각하면 그게 맞는 것 같아. 나야 그래주면 고맙지만 괜찮겠어? 그럼 나한테 제일 소중한 건 당신인걸. 현재 저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시아버지의 배려로 따로 분가에 나와 살고 있는데요. 그 사이 예쁜 딸아이도 한 명 더 태어났고요. 조금씩 틈날 때마다 제 취미생활도 즐기고 있답니다. 이제서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 같다고나 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 친정엄마도 이런 저를 보며 환하게 웃고 계시겠죠.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